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카츄! 응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파밀리쥐라는 포켓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파밀리쥐를 보면은 참 독특해요. 진화 전 형태인 이 두리쥐는 언제나 두 마리가 함께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화를 해서 파밀리쥐가 되면 어느 순간 아이처럼 보이는 작은 개체들이 새롭게 나타납니다. 마치 갑자기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포켓몬 도감조차도요,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족처럼 함께 살아가지만 이게 정말 부모와 자식 관계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처럼 이게 가족인지 아닌지 하지만 같이 사는 이 관계, 이게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왜냐하면은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가족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이상의 복잡한 관계를 가진 동물들이 존재하거든요. 여기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바로 진사회성입니다. 진사회성이라는 것은요, 일부 개체가 자신은 평생 번식 기회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대폭 줄이면서 다른 개체의 새끼를 함께 키우는 사회 구조를 말하거든요. 일부 학자들은요, 인간 사회 역시 협력과 공동 양육 측면에서 이 진사회성과 부분적으로 닮아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현재 포유류 가운데에서는요, 단 두 종이 진사회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는 벌거숭이 두더지쥐, 다른 하나는 털 두더지쥐입니다. 제 절친인 은 교수가 마침 영상을 올렸던데요. 거기 보니까 이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땅속에 이 굴을 파고 살면서요, 집단 안에서 보통 암컷 여왕 한 마리가 혼자서 번식을 독점하더군요. 그리고 나머지 성체들은 사실상 번식이 억제된 상태에서 일꾼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 먹이를 찾고 굴을 유지 보수하고 또 새끼를 돌보고 뱀 같은 포식자로부터 집단을 방어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합니다. 이거 마치 개미집이나 벌집 같은 구조를 포유류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에는 저도 이 파밀리쥐가 이런 진사회성 포켓몬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좀 달라요. 오히려 포켓몬 중에서 대여르가 더 진사회성에 가까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대여르에서는 리더의 명령이 절대적이고요, 6마리가 진영을 바꿔가면서 싸우는 모습 자체가 아주 철저한 분업사회처럼 보이거든요. 반면 파밀리쥐는 훨씬 유연합니다. 도감 설명에서도요, 척척 맞는 호흡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엄격한 계급 사회라기보다는 서로 역할을 자연스럽게 돕는 이 협력형 공동체에 가깝다는 느낌이거든요. 사실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 따로 있습니다. 파밀리쥐를 보면은요, 큰 두 마리가 작은 개체들을 지키면서 함께 힘을 합쳐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 육아는 힘들잖아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야죠. 아이를 돌보려면 잠도 부족하고요, 체력도 떨어지고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다음 세대를 키운다는 거, 이거 생명체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런데 파밀리쥐는요, 오히려 두리쥐 때보다 더 강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협동 번식이라는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이 협동 번식이라는 거는요, 성적으로 이미 성숙한 개체가 스스로 번식하기보다는 조력자가 되어서 다른 개체의 번식을 돕는 체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부모 이외의 다른 개체가 새끼를 함께 키우는 것이죠.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기도 하고 포식자를 감시하기도 하고 거주지를 방어하는 행동 등이 여기에 포함되죠. 전체 포유류의 약 3%, 그리고 조류의 약 9%에서 협동 번식이 관찰됩니다. 어류와 곤충에서도 이런 행동들이 발견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훨씬 흔한 생존 전략인 셈이죠. 포유류에서 대표적인 예로는 미어캣을 들 수 있습니다. 우두머리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은요, 다른 개체들이 굴 주변을 지키면서 먹이를 가져다 주고 새끼를 돌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협동 번식 조류가 있습니다. 바로 물가치와 오목눈이입니다. 물가치는요, 머리는 검은색이고요, 몸은 옅은 회갈색을 띠어요. 그리고 날개와 꼬리는 청회색입니다. 보통 수십 마리가 함께 무리를 이루며 살아가는데요, 그 안에서 여러 번식상이 동시에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개체들은 번식을 하지 않고 조력자로 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그 역할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작년에 번식하던 개체가 올해는 조력자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조력자이던 개체가 번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조력자는 특정 둥지만 돋고 또 어떤 개체는 여러 둥지를 오가며 돋기도 합니다. 조력자들은 이 알을 품고 있는 암컷에게도 먹이를 전달하고요. 포식자나 침입자가 오면은요, 함께 방어를 하고요. 또 새끼의 배설물도 치워줍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공동 육아 시스템이죠. 오목누이는 또 조금 다릅니다. 이 오목누이는 이 동글동글한 몸하고 긴 꼬리 때문에 굉장히 귀여운 새로 유명하죠. 정수리는 흰색이고요. 눈에는 넓은 검은색 선이 있습니다. 오목누이는 이 비번식기에는요, 여러 마리가 무리를 이루면서 다녀요. 그러다가 번식기가 되면 각 번식상이 따로 영역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적으로 새끼를 낳죠. 그런데요, 이 번식에 실패하잖아요? 그럼 물론 조건이 허락한다면 다시 번식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특정 시기가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면 번식을 시도하지 않고 조력자로 전환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야, 올해는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선 다른 쌍이 새끼를 키우는 걸 도와주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때 또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목누이는요, 가까운 이웃보다도요, 멀리 있더라도 혈연 관계가 더 가까운, 즉 더 친척인 그런 개체를 선택적으로 돕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거 생물학 관점에서 보면은요, 반드시 자기 자식만 키워야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건 아니죠. 형제 자매나 친척도 역시 내 유전자를 일부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가까운 친족의 새끼가 살아남도록 도와주는 게 결국은 자기의 유전자를 간접적으로 최대한 많이 남기는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을 생물학에서는 혈연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파밀리주에서 그 작은 개체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보호만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이게 아이 같아 보여도요, 이미 집단 생존에 기여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상태일지도 모르겠어요. 또 설치류 같은 작은 동물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체온 유지예요. 이 몸집이 작은 동물들은요, 상대적으로 표면 지역이 넓거든요. 그래서 열을 빨리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개체가 서로 이 몸을 밀착하면은요, 외부로 노출되는 표면 지역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설치류를 비롯해서 동물에서 여러 개체가 한데 모여서 서로 몸을 맞대고 체온을 나누는 행위, 이거를 허들링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파밀리주의 그 작은 개체들은요,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집단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존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죠. 이 작은 개체들이 정말 친자식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 혈연 관계가 아니라면은요, 이 파밀리주의 사회는요, 공동 양육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가족이라는 것이 단순히 유전자로만 이루어진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말에 식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원래 식구라는 거는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구성원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또 식구라고 부르기도 해요. 꼭 피가 섞여 있어서라기보다는 함께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왜 우리가 뭐 회사나 같은 조직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한 식구라고 이렇게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협동 번식을 하는 동물들도 비슷합니다. 먹이를 나누고 새끼를 함께 돌보고 위험을 함께 대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어쩌면은요, 생명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으려는 관계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응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다음 포켓몬은 또 뭘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